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소사국입니다. 중국의 저장성 진화의 한 소녀가 미국으로 시집간 후 출산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세 남자에게 학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네 남자를 거쳐 3명의 혼혈 아기를 낳았습니다. 1998년 7월 18살의 나이에 장샤오메이 양은 뛰어난 성적으로 상하이 외국어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오랜 목표는 유학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지원할 때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안의 외동딸인 샤오메이의 포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부유했으며 부모님의 사업이 바빠 샤오메이의 일상생활을 돌보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가사도우미는 세심한 배려로 빨래와 요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샤오메이는 항상 얌전하고 이해심이 많은 소녀였으며 학업에서도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바라던 대로 지역 주요 중학교에 입학하여 평온한 학교 생활을 보냈고 결국 대학에까지 진학했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독립생활의 방식은 샤오메이에게 다소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면 전화 속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딸을 돌보기 위해 어머니는 심지어 밤새도록 차를 타고 상하이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한 달간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샤오메이는 점차 대학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샤오메이는 외국어 동아리 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제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샤오메이는 연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임스의 보살핌과 애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샤오메이의 영어 회화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 미국에서 온 제임스는 유머러스하고 친절하여 샤오메이를 깊이 매료시켰습니다. 샤오메이는 부모님께 제임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학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샤오메이가 제임스와의 교제를 계속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동급생들도 샤오메이가 다정하고 잘생긴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귄 것을 부러워하며 샤오메이는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몇몇 남학생들도 샤오메이에게 감정 사기꾼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며 순수함을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메이는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2001년 3월이 되자 제임스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샤오메이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기숙사에서 제임스는 처음으로 샤오메이에게 키스를 했고 그녀는 제임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더 나아가려 하자 샤오메이는 그를 거부하고 학업이 끝난 후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며 두 사람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제한된 접촉만 허용하고 선을 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러한 말을 듣고 불쾌해 보였지만 중국 문화를 이해한 후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마다 샤오메이는 분수를 지켰고 제임스도 여자친구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샤오메이는 제임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졌습니다. 2001년 7월이 되어 제임스의 학업이 끝나고 그는 상하이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상하이에 샤오메이를 잊지 못했고 자주 샤오메이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샤오메이도 제임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당시 상하이의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샤오메이는 놀랍게도 제임스가 다시 상하이로 온 것을 발견했고 정식으로 제임스를 자신의 고향인 저장성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임스는 샤오메이를 뒤에서 안았고 그 후의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메이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에게 평생 그녀를 잘 보살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계는 샤오메이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시 샤오메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제임스는 가족들의 요구에 의한 결혼 절차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02년 8월 샤오메이는 예정대로 졸업 증서를 받았지만 졸업 전 다양한 복잡한 일들 때문에 갑자기 식욕을 잃고 계속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임신 3개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하는 것이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샤오메이의 가족은 보수적이어서 먼저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메이는 임신 소식을 제임스에게 알렸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려 아이를 지었습니다. 이후 샤오메이는 상하이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하며 제임스가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2002년 9월이 되어
샤오메이의 비자 절차가 마침내 완료되었고 부모님과 가족과 작별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분이 좋았던 샤오메이는 앞길이 매우 험난해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서양의 문화 차이와 생명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인지 샤오메이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임스에게 달려가 뜨겁게 포옹한 후에 제임스의 첫 질문은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였습니다. 샤오메이는 "미안해, 너희 동의 없이 아이를 포기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화난 목소리로 "왜 그랬어? 라고 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졸업과 시험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제임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샤오메이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샤오메이는 상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고 나서야 샤오메이는 제임스의 가족이 3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슈퍼마켓의 주인이었고 동생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정규직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끔 아버지의 교회에서 단기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제임스는 기본적으로 구호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임스는 샤오메이와 함께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쇼핑몰에서 샤오메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줬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임스는 산더미처럼 쌓인 청구서를 보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지출은 분할 지불을 할 수 있지만 저축이 많지 않은 제임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적응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족 3사람은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았고 마치 큰 집에 새 가족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샤오메이가 도착한 것에 대해 제임스의 아버지는 친절하거나 환영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샤오메이 방에 설탕이 떨어져서 제임스에게 아버지에게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제임스는 고집스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행 중 선 지불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샤오메이는 중국에서 가져온 저축을 꺼내 사용했습니다. 또 한 번은 샤오메이가 복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2,000달러, 한화로 28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돈을 내지 않았고 이는 샤오메이를 화나게 했습니다. 제임스는 "너도 저축이 있지 않느냐라고 변명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계속 직장을 찾지 못했고 큰 회사에는 들어갈 수 없고 작은 회사는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는 그에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나서 더 좋은 직장을 찾으라고 제안했지만 제임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샤오메이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샤오메이는 가끔 그들의 슈퍼마켓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샤오메이의 필라델피아 생활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제임스는 여전히 신혼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고 이는 샤오메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원래 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었지만 제임스는 샤오메이의 학위 증서를 가져가서 그녀의 학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일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남편의 동생이 나를 모욕하다니. 그는 내 남편의 동생이었다. 어느 날 정오, 제임스는 외출을 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잠에서 깨어나 계단 끝의 화장실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누군가 그녀의 머리에 천을 덮었습니다. 그녀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기도 전에 머리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샤오메이는 자신이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를 모욕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시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우 밤이 되어 샤오메이는 용기를 내어 남편 제임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위로나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직면한 샤오메이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제임스는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남편의 냉담함에 샤오메이는 큰 분노를 느꼈죠. 그 후 며칠 동안 샤오메이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자고 있을 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줄 알고 눈을 감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상한 느낌을 받아 눈을 뜨자 놀랍게도 그것이 시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메이가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시동생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기록할 때 제임스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장 앞에서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로 인해 경찰은 기록을 중단했습니다. 제임스는 곧바로 샤오메이를 집으로 데려갔고 남편은 샤오메이에게 동생이 그녀를 고의로 해치지 않았으며 단지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임스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샤오메이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제임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주 사소한 일로 다투었으며 제임스는 때때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샤오메이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국내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통해 은근히 몇 가지를 암시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모님은 샤오메이가 새로운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모든 일이 천천히 풀릴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죠.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제임스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샤오메이에게 냉담해졌고 샤오메이가 자신도 밖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제임스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냉담함과 일찍 나가 늦게 돌아오는 생활로 인해 샤오메이는 집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시동생이 다시 그녀를 괴롭힐까 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자신이 미국을 떠나 해외로 일하러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떠나면 그들의 결혼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집안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샤오메이가 미국에 올 때 가져온 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샤오메이의 저축은 곧 바닥이 났고 이 시점에서 그녀의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오실 때는 시차로 인해 샤오메이의 통화는 주로 늦은 밤에만 가능했습니다. 남편 제임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전화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심한 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고 샤오메이에게 총 2만 달러, 약 2,8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샤오메이는 입학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서 이 집을 하루빨리 떠나고자 했습니다. 2003년 10월 샤오메이는 고통 속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출생은 제임스에게 약간의 기쁨을 주었고 그는 아내에 대한 태도를 다소 개선했습니다. 출산 후 샤오메이는 더욱 풍만해졌고 이웃들은 샤오메이를 볼 때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녀를 중국 미녀나 미녀 엄마라고 칭했습니다. 초보 엄마가 된 샤오메이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모성애로 승화시켰습니다. 샤오메이는 미국에서의 4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제임스의 샤오미에 대한 태도는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면서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경제적 압박에서 비롯되었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샤오메이가 아무 말 없이 떠날까봐 항상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핑계를 대며 샤오메이의 관련 서류를 챙겨놓고 그녀의 혼인 영주권 신청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샤오메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그녀는 마침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 항상 불안해하며 샤오메이가 쉽게 속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고 입학 절차를 마친 후 제임스와 이혼하고 몇 년 동안 공부하여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후 체면 있는 직업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 남든 중국으로 돌아가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샤오메이가 이런 생활에 점차 적응할 때쯤 그녀의 삶에 빛과 같은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샤오메이는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꼈으며 그는 샤오메이가 미국에서 사귄 첫 이성 친구였습니다. 그 남자는 샤오메이의 상황에 매우 동정하며 입학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곧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이 샤오메이에게 화를 낼 때마다 샤오메이는 그 남자에게 위로를 받으러 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일이 고된 아르바이트였지만 그 남자가 부르면 샤오메이는 언제든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 남자의 도움으로 샤오메이는 필라델피아의 한 문학 연구소에서 시험 입학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방해로 인해 샤오메이는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교활한 제임스는 이때 샤오메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샤오메이가 그 남자의 방에서 나왔을 때 그 남자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녀와 작별하며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제임스가 직접 그 남자를 찾아가
샤오메이와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물러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샤오메이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결단력 있게 그 겁 많은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메이는 다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기뻐했지만 샤오메이는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샤오메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교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아이를 당연히 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후 제임스는 샤오메이를 집에 가둬두고 모든 커튼을 닫아두고 낮에도 불을 켜두었습니다. 동시에 제임스는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들었고 샤오메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임스는 깊은 애정을 담아 그녀를 안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오메이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한 달에 한두 번만 발생했지만 나중에는 매주 한두 번으로 증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샤오메이의 등과 다리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상처받은 동시에 샤오메이는 남편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임스의 동생에게 일어난 사건은 샤오메이의 의심을 완전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임스의 동생은 한 이웃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집으로 풀려났고 석방 증명서에서 샤오메이는 그의 동생이 간헐적 정신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가족 모두가 이러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병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샤오메이와 남편은 동생의 침입과 공격을 막기 위해 2층과 3층 계단에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제임스는 적합한 직장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전에 교회에 맡겼던 큰딸을 데려왔고 샤오메이는 이 가정의 생활 보모가 되었습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에 샤오메이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출산 사진을 보내며 아빠,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단순히 그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의 병세는 악화되는 징후를 보였고 때로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다가도 때로는 분노한 사자처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샤오메이는 두 아이를 교회에 맡기고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이 시점에서 이성을 잃었고 하루 종일 샤오메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제임스는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샤오메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몰래 귀국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샤오메이를 잃을까봐 걱정하여 그녀가 외출하여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샤오메이는 잠옷을 입고 방 안에서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남편이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자신의 여권과 서류를 찾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구일란에서 제임스의 아버지 슈퍼마켓이 다시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샤오메이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들 부부는 함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했고 시간당 5.5달러, 약 7,6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빵도 집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일상 경비 외에 드디어 약간의 돈을 저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아버지와의 한가로운 대화 중에 제임스가 청소년 시절 감옥에 갔었고 출소 후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받아주고 치료해 주었으며 중국 유학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제임스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도 솔직하게 처음에는 중국 여자가 미국에 오며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샤오메이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2년 동안 샤오메이가 힘들게 집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제임스의 병세를 고려하여 제임스의 아버지는 도움을 주었고 제임스를 병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샤오메이는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교회의 구호소에 보낸 그날 밤 샤오메이는 시아버지에게 강제로 당했습니다. 이때 샤오메이는 저항하지도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샤오메이에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 후에 그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병든 두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샤오메이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동안 한번 고국으로 도망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한 관광버스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목격자로서 경찰은 샤오메이를 불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찰서에서 샤오메이는 가이드와 부상자들이 중국어를 하는 것을 들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대표단이 자신의 고향인 저장성 하이닝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그녀는 동양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샤오메이는 그들이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도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 관광단의 책임자인 예 씨는 샤오메이에게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작별할 때 그는 샤오메이에게 고향으로 가져갈 물건이 있는지 물었고 이 한마디에 샤오메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샤오메이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며 예 씨가 귀국하게 되면 중국 진화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들려 그녀가 귀국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책임자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샤오메이의 슈퍼마켓에 와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상황을 더 알고 싶어 했고 샤오메이는 그에게 편지를 건네며 진화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아버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샤오메이를 더 철저히 감시했고 밤에는 샤오메이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샤오메이는 피임약을 먹으면서 영리한 시아버지와 맞섰지만 결국 시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약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샤오메이의 부모님은 간신히 그녀의 구조 요청 편지를 받았고 그제서야 멀리 바다를 건너간 딸이 큰 공경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은 샤오메이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지만 딸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국제전화를 걸면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위 제임스는 한 통의 답장에서 우리는 이사할 계획이니 새로운 주소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딸과 사위가 이사로 바빠서 답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전에 통화할 때 샤오메이가 이유 없이 울곤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그때 딸이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울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착한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면 딸이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커질까봐 전화를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샤오메이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자녀는 부모의 눈에 영원히 성장하지 않는 아이와 같죠. 샤오메이의 부모님은 편지를 받은 후 직접 하이닝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행사 예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은 완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샤오메이의 아버지는 50대 중반으로 한 달 사이에 걱정으로 머리가 많이 셀 정도였고 그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딸의 성적을 고려하면 고향에서 괜찮은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해외로 나가서 딸이 고생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이죠. 동시에 가족의 구조 계획도 시작되었습니다. 샤오메이 아버지의 한 친구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의 부탁을 받아 그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골목에서 샤오메이를 찾았습니다. 이 친구는 샤오메이에게 직접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제안했고 그녀를 돕기 위해 중국인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임스가 샤오메이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샤오메이의 곁을 항상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임스의 가족은 폭력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샤오메이가 약하고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샤오메이에게 제임스 가족이 병력이 있으니 먼저 자신의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샤오메이에게 우선 여권을 되찾거나 재발급 받아야 하며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필라델피아를 탈출해 환승하여 귀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부모님도 딸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인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샤오메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처음에 외국으로 시집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일에 대해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샤오메이가 세 번째 아이를 낳은 후 갑자기 어떤 병에 감염되어 병원을 옮겨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 즉 샤오메이의 시아버지는 이를 알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중국인 변호사가 계획한 성공적인 탈출 계획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샤오메이는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진 후 휴식을 취한 후 2007년 1월 12일 귀국 비행기에 성공적으로 탑승했습니다. 제임스와의 이혼 절차도 이 중국인 변호사의 주선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귀국한 샤오메이는 부모님과 재회하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 험난한 인생 여정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굳건히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샤오메이는 후에 상하이의 대학원에 지원하여 다시 캠퍼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샤오메이는 친척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족쇄를 벗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행운아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인 변호사의 묵묵한 도움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메이는 구출 과정에서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유감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샤오메이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지만 새 아이들의 미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떠난 것은 그들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이 좋다면 그들은 양육을 포기한 후 신뢰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나쁘다면 그들은 왜곡된 환경에서 자라야 할 것이며 아이들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이야기는 여전히 비극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영국 노스여크셔주에 위치한 햄슬리는 고대 건축물과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성과 주변 시골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곳은 아주 조용한 곳인데 평온함과 역사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의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평범한 일본인 이민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51세 야스타케 미카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었죠. 그녀는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모든 가족은 그녀를 의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책장의 먼지를 닦아낸 후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기념품인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카는 젊었을 때 재능이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그녀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을 위해 특별 게스트로 공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카의 여동생이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미카는 원망스럽게 집 서쪽의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꼭 닫혀있는 문이 있었죠. 미카는 피아노가 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깨끗이 청소한 후 피아노의 뚜껑을 살며시 닫고 창가로 다가가 어머니 미치코 옆에 앉았습니다. 모녀는 창밖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가끔 인사하는 행인들의 소리를 듣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그들을 편안하게 했죠. 그들은 이런 단순한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그들의 슬프지만 기괴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또는 가족마다 자신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치코는 1960년대 후반에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장녀 야스타케 미카, 둘째 딸 야스타케 리나, 그리고 막내 아들 야스타케 다카이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미치코는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일가족이 사찰을 운영하고 있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부유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치코가 셋째 아이를 낳은 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미치코는 얼마 안 돼 영국인 남자와 결혼하였고 그녀는 아이 셋을 데리고 영국에서 거주하며 한때 본인과 아이들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꿨습니다. 미치코는 자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에서 직접 세 자녀를 교육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곧 자신의 지식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심사숙고 후에 미치코는 아이들을 최고의 사립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자녀 중 리나의 능력이 가장 뛰어났는데 그녀는 곧 퀸 메리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는 여자 기숙학교였으며 같은 반 친구 사라 매튜스는 리나가 매우 부지런한 학생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격이 아주 쾌활했는데 예술적인 재능은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사라는 또 리나가 평상시 조용했는데 성적을 올리는 데에 연구하기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1986년 리나는 6학년 최고 장학금을 받았었고 그 후 리나는 와이콤비 수도원 학교에 입학하여 역사와 영어 그리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몇 년 후 리나는 캠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고전문학과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잡지에 그림을 여러 번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 미술 전공자가 아닌 리나는 많은 미술품을 고가에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리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일자리를 찾지 않고 바로 너니턴에 있는 한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때 사회생활에 열정적이었던 리나는 사라진 듯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리나의 언니 미카도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에 다녔는데 인기 있는 피아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졸업한 후 거의 연주에 참여하지 않고 여동생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 은둔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들의 남동생 타카히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 유명한 소설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남매는 대학 공부를 마친 이후 전부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갔는데 일가족이 하나둘씩 같이 있게 되자 그들은 사회생활을 포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8년은 이 특별한 가족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미치코는 영국인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네 식구는 햄슬리라는 마을로 이사하게 되어 간단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 가족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는데 심지어 그들 식구가 4명인 것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웃들은 미카와 그녀의 남동생 2명만 봤었는데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들 일가족은 미스터리한 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들의 집에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없었으며 전화나 현대 통신 장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문에는 총 4개의 자물쇠가 있었는데 집에 항상 사람이 있어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를 들고 다니면 보안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미치코와 둘째 딸 리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 이웃이 두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리나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생활의 사소한 문제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만 지내고 자신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있어 온 가족이 협조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용함을 유지하는 거라며 그녀가 어둠 속에서만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며 예술작품은 영혼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카와 다카이의 외출은 오로지 생필품을 구매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들 가족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집 근처에 있는 한 식자재 판매점의 사장은 미카와 다카이는 굉장히 신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항상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며 한 번도 다른 사람들과 논쟁한 적이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한 물건을 메모로 남기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 가져갔습니다. 주변과 고립된 일가족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조용히 지낼 수 있었을까요? 어느덧 2010년이 되어 야스타케 가족이 1998년에 마을로 이사하여 1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해 야스타케 가족 중 한 사람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던 리나는 쇼핑하러 나갔다가 의외로 판매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케 가족은 외부인의 관심을 끌기 싫어했고 조용히 살아 리나의 행동은 가족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후 리나의 정신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는데 집에서 가족들에게도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2013년의 어느 날 미카는 손금 해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에 대해 열심히 해석하고 있을 때 리나가 갑자기 나타났고 미카는 여동생의 손금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카는 여동생에게 그녀의 손바닥에 한 손금이 매우 선명하고 또 손바닥을 관통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카는 책의 설명에 따라 그런 손금이 있는 사람은 성격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이성적이어서 감정이나 가족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성격이고 이런 사람은 매우 활동적이지만 참을성이 없어 뇌가 쉽게 자극을 받아 편집증 성격을 갖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미카의 설명은 여동생을 화나게 했는데 리나는 화를 내며 언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리나를 어렵게 진정시키고 할 수 없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리나에게 정신과 의사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보라 제안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아무 말 없이 리나를 집으로 데려갔고 계속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화목했던 두 자매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리나는 다시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카는 낮에 여동생이 가끔 침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터 그녀는 저녁에만 침실을 나가 화장실을 방문했었다고 하였습니다. 미카는 여동생과 갈등이 생겨 그녀와 대화로 풀려고 여동생이 침실로 들어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내 여동생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도 문 밖의 작은 테이블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카는 여동생이 식기를 수거할 때만 그녀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카는 항상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한 후 30초를 셌습니다. 이것은 그 집안의 규칙이었고 누구도 소음을 내서는 안 됐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은 특별한 규칙이 있었는데 이는 노크한 후 최소한 30초를 기다린 후에야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카는 문을 열고 여동생의 침실 안으로 들어가도
여동생이 신비한 예술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마음대로 시선을 둘 수 없었습니다. 일가족은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할 작품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미카는 보고 싶어도 방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리나의 침실의 블라인드는 항상 단단히 닫혀 있었고 미카는 자신의 기억으로 테이블로 가 식기를 들고 어두운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누나에 비해 남동생 다카이로는 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작은 누나의 창작을 위해 본인이 글 쓰는 걸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리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창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해 그는 누나의 침실 밖에서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주로 작은 누나가 창작에 필요한 알코올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항상 조용했던 미카는 여동생의 창작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가족들을 돌보며 모두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며 여동생이 작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여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식기를 치우다 여동생이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걸 발견하여 무의식적으로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밥 좀 먹지 라고 했는데 그녀의 여동생은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미카는 하는 수 없이 방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다시 여동생의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의 테이블에서 식판을 가져가는 것만 허락되었습니다. 미카는 아주 가끔 리나의 문의 좁은 틈 사이로 그녀가 지극히 마른 손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카의 남동생 다카이로가 리나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다카이로는 작은 누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 누나의 영혼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말한 후 그는 리나의 침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미카는 호기심에 문 앞으로 달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지만 방 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남동생은 미카에게 리나의 작품이 곧 출시될 것이라며 미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고 그녀를 근처 약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소독용 알코올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가 누나와 같이 리나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는데 리나가 희미한 빛 속에서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리나는 키가 150cm에 불과한 매우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를 만났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41kg이었고 지금 여동생은 더욱 허약해 보였습니다. 미카는 남동생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로 리나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의 온몸에 알코올을 닦은 후에야 두 사람은 그녀의 방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매일 똑같은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카이로는 리나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카와 다카이로는 또다시 집 근처의 약국으로 가 소독용 알코올 몇 병을 구매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만에 대량의 알코올을 구매했는데 사용량은 분명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을 초과했었죠. 약사는 미카가 리나의 이름이 적힌 문서집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미카에게 리나를 위해 알코올을 사는 것이냐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이에 미카는 당황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약사의 눈을 피해 문서집을 치웠습니다. 두 사람은 알코올을 받은 후 서둘러 약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이 두 명의 신비로운 사람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썩은 듯한 냄새가 났고 약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야스타케 가족 집의 지붕을 수리하는 일꾼 두 명도 경찰서의 야스타케 가족의 집에서 악취가 나 경찰에 뭔가 썩은 것 같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잇따라 신고 전화를 받게 되어 야스타케 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은 80세가 된 미치코였습니다. 그들은 방문객을 초대한 적이 없어 노인은 4개의 자물쇠를 열어 문을 살짝 열었는데 한 무리의 경찰이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들이 야스타케의 집으로 들어간 후 리나가 자신의 침실에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침대에 숨졌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목 아래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불을 치우자 그녀의 몸 전체가 알코올로 건조되어 부패하기 시작하여 심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리공과 약사가 쉽게 악취를 맡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리나는 약 6주 전인 8월 18일쯤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동생이 미카를 불러 리나의 창조에 참여하게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야스타케 가족의 집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사실 리나의 신체는 알코올로 반복하여 닦아 그녀의 피부는 건조되어 밀화되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배고픔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탈수로 인한 장기 부전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나의 가족들은 그녀가 사망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미카는 여동생이 여전히 숨쉬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으며 그녀의 몸이 여전히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리나의 영혼이 그녀의 몸을 지켜주고 있다며 리나는 자신의 영혼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야스타케 가족은 심지어 리나를 매장하는 걸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경찰은 리나를 방 밖으로 옮기며 그녀의 가족들을 체포하였고 야스타케 가족에게 고의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영국 법에 따르면 그들의 범행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더욱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스타케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영국에서 보냈는데 80세인 미치코를 포함하여 모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지만 가족끼리 있을 때는 거의 일본어를 사용하여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을 고용하여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번역이 있으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어 번역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은둔 생활에 그들은 영국 사회와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도 격리되어 그들 가족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가족 4명의 언어는 일본인 동포조차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야스타케 가족은 2018년부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2018년 4월 일본에서 미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자 그 후 리나는 식사를 중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웃들은 리나가 1998년 그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이미 20대인 그녀가 소녀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걱정하여 그녀에게 식사를 권유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겁을 먹어 병원으로 가 검사받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식사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리나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그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리나가 숨진 시간이 2018년 8월 18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일기는 야스타케 가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은 일기장 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8월 18일 이후 남매가 알코올을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미카는 여동생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 가족이 수년간의 은둔 생활을 한 후 모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들 모두가 한 희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요크셔 형사법원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여 그들의 재판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그들이 가족을 잃게 되어 불안해하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사 끝에 판사는 그들 가족에 대한 혐의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리나가 숨지게 된 것이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들을 기소하는 파일을 보관하게 했습니다. 일가족 3명도 언제든지 검진을 받거나 경찰이 그들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스타케 가족은 다시 그들만의 세상으로 돌아가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됐으며 더 이상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번화한 도시가 아니었지만 그들 사건으로 주변의 집값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가족의 이야기를 접한 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야스타케 가족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해하시나요? 개인 혹은 한 집단이 스스로 고립되어 산다는 건 그들이 사회적 불안이 있거나 어떤 나쁜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더 깊은 생각과 자기 반성을 위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선택은 결코 건강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는 사람의 심리, 정서적 건강에 있어 모두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을 접하는 걸 혐오하게 된다면 본인의 심리적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